2004년 5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적한 주택가, 평범한 봄날의 일상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실종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 경찰의 발표, 당시의 신문 기사, 그리고 주민들의 기억이 남긴 파편 같은 증언들, 이 모든 것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그리려 할 때 언제나 한 가지 장면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면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는 오전에 집을 나섰고 가까운 상점에 들른 뒤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단순한 외출이라 생각했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실종 당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단순 가출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중요한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가출이라면 당연히 챙겼을 물건들이 그대로 방 안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CCTV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아산 시내 곳곳에는 낡은 흑백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흐릿한 화면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잠시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러나 그 장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화면 끝으로 사라진 이후 다시는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골목길, 버스 정류장, 저수지 주변까지 발이 닿는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물증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4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가출이나 단기 외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상상해 봅니다. 가족들이 밤새도록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순간 경찰차의 경광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던 장면, 그리고 모든 수색이 끝나고도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절망감, 특히 충청남도의 작은 도시 환경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가로등은 희미하며 CCTV는 지금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리면 바로 단서가 끊겼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남겨진 공간은 마치 시간까지 멈춘 듯 보입니다. 그녀가 걸어갔던 길은 그대로였지만 발자취는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 조사에 나섰지만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확실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낯선 검은색 차량을 보았다는 어렴풋한 진술이 몇 차례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흔적 없는 사라짐, 주변인들의 불확실한 기억,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눈물. 사건 초기부터 단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이후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일까? 만약 후자라면 범인은 어떻게 이토록 흔적을 지우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작은 물음표 하나가 큰 미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녀가 사라진 그 골목길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경찰은 예상치 못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후 수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단서였습니다. 그 물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실종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은 즉각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아산 시내 전역을 수색했습니다. 골목길, 근처 공원, 저수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빠짐없이 살폈지만 결과는 허사였습니다. 당시 지역 경찰서 관계자는 단서가 너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단순한 수사적 멘트가 아니라 실제 상황의 무게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보통 가출 가능성을 먼저 고려합니다. 한국 경찰의 실종 사건 매뉴얼도 초기 24시간 동안은
주변 지인과의 갈등, 경제적 사정, 개인적 문제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생활 환경은 안정적이었고 집안에 남겨진 물건들은 계획적인 외출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출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정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민 탐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웃 주민 몇몇은 실종 당일 저녁 무렵 골목길 근처에서 낯선 차량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까지 기억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차종조차 불분명하게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단서는 불확실한 기억의 조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사건 당시의 지역 환경을 생각합니다. 2004년 충남 아산은 지금처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구조였고 길은 좁고 가로등도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는 대부분 피처폰으로 위치 추적 기술이 현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제한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며 저수지와 하천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물가 주변은 늘 주목되는 장소입니다. 한국 경찰의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실종자 탐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 중 하나가 바로 수변 지역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짧게 보도하며 아산시에서 20대 여성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역 뉴스로 소비될 뿐 전국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이 지연되거나 단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언론의 관심 부족은 사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신고 접수 후 72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실종사건 전문가들은 흔히 첫 48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강조합니다. 그 시간 안에 확보된 단서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초반부터 단서가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 경찰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그날 그녀가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더 빨리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CCTV 한 장면이 유일한 단서였기에 수사 자체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하나뿐이라는 건 동시에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끌고 간 것일까요? 만약 범행이라면 왜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그녀의 가방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이것이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그 가방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녀의 실종 사흘째,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아산 시내 외곽의 작은 하천 근처에서 등산객이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은 젖어 있었고 일부 내용물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소지품 일부가 남아 있었지만 지갑과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떠올리며 늘 같은 의문을 가집니다. 범인이었다면 왜 가방을 남겼을까요? 흔적을 지우려 했다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눈에 띄는 장소에 버려진 듯한 모습. 이는 경찰에게는 일종의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범인의 흔적일 수도 있고 혹은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채취된 지문, 머리카락, 섬유질까지 꼼꼼히 조사했지만 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2004년 당시 과학수사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DNA 분석과 CCTV 데이터 보정 기술로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기술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사건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가방 발견 소식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혹시 우리 딸도 위험한 건 아닐까? 밤길을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전 환상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늘 그 믿음을 가장 취약한 순간에 깨뜨립니다. 이번 아산 사건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발생한 실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가방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잠수부까지 투입되어 하천 바닥을 샅샅이 살폈지만 새로운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방이 강물에 떠내려왔을 가능성만 제기될 뿐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은 가족과 지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와 갈등을 겪었던 사람은 없는지, 최근에 이상한 낌새는 없었는지, 하지만 가족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실종, 다른 하나는 타인의 개입. 그러나 가방 발견은 후자의 가능성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사라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방을 의도적으로 버릴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가방이 범인의 손에 의해 버려진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을 도발하는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범행 흔적을 정리하다 남은 결과였을까요?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사건의 미궁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가방 하나로 기대했던 돌파구는 결국 또 다른 질문만 남겼습니다. 그녀는 그날 어디로 향했을까? 그리고 왜 그 가방이 하천가에서 발견되었을까? 다음 순간 경찰은 새로운 목격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방이 발견된 지 며칠 뒤 경찰은 새로운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 근처를 지나던 한 주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퇴근길이었고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인상착의는 실종된 여성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인물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진술은 수사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가방 발견 당시에도 주민들은 낯선 검은 차량을 본 적 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증언을 연결하는 일종의 교차 확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차량 번호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차종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국산 세단으로 보였다는 정도의 모호한 설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시간대 인근 도로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2004년 당시의 기술적 제약은 너무 컸습니다. CCTV 화질은 흐릿했고 보관 기간도 짧아 이미 많은 영상이 덮어쓰여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의 CCTV 관리 시스템이 그 이후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떠올립니다. 지금 같으면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교통카드 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이력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을 추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기술적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때문에 범인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의문의 검은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전국적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은 지역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상황을 묻고 직접 인근 지역을 돌며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아산 시내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 심지어는 인근 온양온천역 근처까지 그녀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단지는 낡아 찢겨 나갔고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느꼈을 좌절감을 상상해 봅니다. 단서가 나올 때마다 기대했지만 결국 새로운 의문만 남긴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 사람을 찾는 일은 때로는 심리적 소모전과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골목에서 차량에 탑승했다면 그것은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것이었을까요? 경찰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는 사람의 차량에 스스로 탄 경우. 둘째, 낯선 사람에게 강제로 끌려간 경우. 그러나 두 가설 모두를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의 차라면 그녀의 주변 지인 중 누군가일 수밖에 없는데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차라면 왜 하필 그 골목에서 그녀를 노렸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혹시 그녀가 우연히 범인의 타깃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특정한 목적을 가진 범행이라기보다 순간적인 기회 범죄일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충동적 납치라 부르기도 합니다. 계획적 범행에 비해 흔적은 더 엉성하지만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퍼즐에 또 하나의 조각을 더했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의문의 검은 차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결국 차량의 정체를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정말 차량에 탑승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였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경찰은 또 다른 물리적 증거를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가방보다 더 명확한 단서였습니다. 그 물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발생 열흘째, 경찰은 또 하나의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뚜렷한 단서였습니다. 아산 외곽의 농로 인근에서 지나가던 주민이 땅에 버려진 신발 한 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신발은 실종된 여성이 평소 신고 다니던 것으로 가족에 의해 즉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섬뜩한 기분을 느낍니다.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개 신발을 벗어둔 채로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동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발의 존재는 누군가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경찰은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인근 논밭, 비닐하우스, 그리고 농수로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신발 한 짝만이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물증은 그녀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갔을 가능성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신발이 발견된 위치에 주목합니다. 가방이 발견된 하천과는 직선 거리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같은 범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치밀하게 짜여진 동선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범행 흔적을 버리며 이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물건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언론은 이번 신발 발견을 비교적 크게 보도했습니다. 실종 여성의 소지품 잇따라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적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흥미 위주로 소비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 시기에 전국적 미스터리로 번지지 못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 소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언론 보도의 초점이 실종 자체에 머물렀지 구체적인 수사 상황까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당시 한국 사회에는 이미 다른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기에 관심이 분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신발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차량에 태워졌다면 왜 신발이 그곳에 남겨졌을까요? 신랑이 과정에서 벗겨졌을 가능성 또는 범인이 일부러 남겼을 가능성 두 가지 모두 제기되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물증을 의도적 투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전략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발이 남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족에게는 절망적인 의미가 되었고 경찰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하나둘 나타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사건을 풀기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방, 그리고 신발. 그러나 정작 그녀 자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 가족들이 느꼈을 심정을 떠올려 봅니다. 물건은 돌아왔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 그것은 마치 사라진 사람의 존재가 물건을 통해만 남아있는 것 같은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목격자들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초반의 불확실한 증언들은 점점 신뢰도를 잃었고 새로운 제보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정체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신발이 진짜 범행 현장에서 벗겨진 것이라면 그 현장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왜 신발은 그곳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사건은 이제 단순한 실종을 넘어 점점 더 미스터리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또 다른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사건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증언은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신발 발견 이후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주째 새로운 증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고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보자는 사건 당일 밤 아산 시내 도로변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한 여성이 낯선 남성과 함께 차량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성의 체격과 옷차림은 실종된 그녀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제보자는 그 순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나중에 뉴스에서 실종 사건을 접한 뒤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제보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여성 옆에 있던 남성의 외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였고 짧은 머리에 어두운 계열의 옷차림. 하지만 얼굴을 똑똑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남성의 태도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진술을 접하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실종 사건에서 목격자의 기억은 사건을 풀어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기 쉽습니다. 당시 상황의 빛, 거리, 심리적 긴장감이 모두 합쳐져 기억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려 했지만 뚜렷한 특징이 없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제보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실종 여성, 마지막으로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범죄 개입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 시간대에 도로변을 지났던 운전자, 근처 상점 주인, 심지어 지나가던 행인까지 모두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동일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성이 스스로 차에 탄 것 같았다고 했고 다른 이는 억지로 끌려가는 듯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증언은 오히려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이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양날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제보자의 증언을 근거로 사건 당일 인근 도로를 지났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당시에는 블랙박스 보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수십 대의 차량에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또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이 증언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녀가 그날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제였을까요? 목격자는 애매모호한 기색을 남겼지만 어쩌면 그 애매함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인상착에 그리고 낯선 남성과 함께 목격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이 전국 경찰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실종자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사건이 장기적으로 주목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추가된 뒤 경찰은 새로운 수사망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또다시 공허한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 낯선 남성이 실제 범인이라면 왜 지금까지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까요? 혹은 목격자의 기억이 실제보다 왜곡되어 전혀 다른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은 다시 교착 상태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늦게 나타난 물증이 공개되며 수사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물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면서 경찰은 사실상 큰 진전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물증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현장에서 꽤 떨어진 아산 외곽의 한 공터에서 발견된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은 더러워진 상태였지만 가족은 즉시 그것이 그녀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무늬와 자수가 분명히 같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방, 신발, 그리고 이번에는 손수건까지 그녀의 개인 물품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흐름에서 묘한 공통점을 느낍니다. 모든 물건이 마치 흔적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인이 존재한다면 그는 경찰과 가족을 조롱하듯 조금씩 흔적을 흘려놓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손수건이 발견된 공터를 중심으로 즉각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수건만이 경찰의 손에 쥐어진 단서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손수건에서 DNA와 지문을 채취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범죄 전과자 데이터베이스 역시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기에 신원 특정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수사 환경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즉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어 몇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만 당시에는 최소 몇 주가 걸렸고 범인의 정보가 DB에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손수건은 또 다른 미궁의 조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가방, 신발, 손수건이 돌아왔지만 그것은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라진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물건의 발견은 희망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이제는 혹시 시신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 라는 끔찍한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언론은 이번 발견 소식을 다시 한번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지역적 관심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적 관심을 끌 만한 극적인 전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지 못한 사건은 자연스레 관심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녀의 물품만 발견되고 정작 그녀 자신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행위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범인은 경찰이 찾기를 원하면서도 절대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게 조종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혹시 동일 수법을 가진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실종 사건이 매년 꾸준히 발생했지만 이렇게 개인 물품이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특히 아산처럼 비교적 작은 도시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은 범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경찰은 전국적으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격 제보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자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으면서 기억은 흐릿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는 장소들은 모두 범인이 메시지를 남긴 공간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시점에서 경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단서를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 증언은 과연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전해진 것이었을까요? 사건 발생 2달째, 경찰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언을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라 실종 직후 수상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주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제보자는 사건 당일 밤 아산 시내 외곽 도로를 운전하다가 낯선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급히 도로 옆에 멈춰 있었고 차 안에서 2사람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엔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했지만 뉴스에서 실종 소식을 접한 후에야 그날의 기억이 섬뜩하게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량의 모델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국산 중형 세단으로 보였고 뒷좌석에서 몸부림치는 듯한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의문의 검은 차량과 정확히 겹치는 진술이었기에 경찰은 즉시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 진술을 접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방, 신발, 손수건,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검은색 차량의 그림자.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차량이 모든 흔적의 교차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아산 지역에 등록된 동일 차종 소유자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등록 차량 수는 수백 대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은 차량이 몇 대 있었지만 뚜렷한 범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한계는 당시 한국의 CCTV 인프라였습니다. 주요 교차로나 은행 주변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연속적으로 추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 식별 기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증언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실종 수사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립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영상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결국 사건의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아산 사건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가족들은 다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딸을 봤다는 소식은 순간적인 희망을 줬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잔인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매일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알려달라. 그러나 제보는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유사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미제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일부는 수년 뒤 차량이나 물건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산 사건 역시 그러한 패턴을 닮아 있었습니다. 흔적은 하나씩 남았지만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 경찰은 새로운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우발적 납치 가능성과 계획적 납치 가능성 두 갈래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면 차량은 단순히 지나가던 범인이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이라면 물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발견된 이유 역시 설명이 됩니다. 범인이 흔적을 의도적으로 배치해 경찰의 시선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만약 물건들이 모두 범인의 의도적 흔적이라면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어떤 심리적 욕구, 예를 들어 자신이 개입했음을 드러내고 싶다는 자기도취적 범죄 심리의 발현일까요? 이 증언 이후 경찰은 사건을 재분류했습니다. 단순 실종에서 범죄 개입이 유력한 강제 실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정말 차량 안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그때 수사팀은 뜻밖의 제보를 하나 더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라 실종 직전 그녀와 직접 연락을 했던 인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경찰은 새로운 제보자를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실종 직전까지 그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실종 당일 오후 그녀와 짧은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과제와 수업 이야기, 그리고 일상적인 안부.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말이 수사팀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저는 이 말을 곱씹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요한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약속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경찰은 즉각 그녀의 통화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이 제한적이었고 통신 기록도 지금처럼 상세히 남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단지 몇 건의 통화 기록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끝난 뒤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사팀은 그녀가 언급한 약속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와 약속을 잡은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학교 동료도 해당 시간대에 그녀를 만나기로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실종 직전 남겨진 유일한 힌트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혹시 그녀는 일부러 약속의 상대를 숨겼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단순히 지인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피해자가 실종 직전에 특정 인물과의 약속을 언급하지만 그 인물의 정체가 끝내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그녀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확보된 CCTV 영상 외에는 추가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점점 더 미스터리해졌습니다. 가방, 신발, 손수건 같은 물리적 흔적은 하나씩 드러났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언급된 약속이라는 단어는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열쇠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듣고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약속이 있었다면 그게 누구였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언론도 이를 보도하며 실종 여성, 사라지기 직전 수수께끼의 약속 언급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또 다른 사건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실종 사건은 초반에 관심을 얻지 못하면 빠르게 잊히고 경찰력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점점 줄어듭니다. 아산 사건 역시 그렇게 관심의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중요한 약속.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열쇠였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과거의 자료를 재검토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세부 사항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다시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세부 사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초기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작은 세부 사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실종 직전 들렀던 근처 상점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영수증에는 결제 시간이 명확히 찍혀 있었고 CCTV에도 짧게 그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영수증 시간이 목격자가 검은 차량을 봤다고 진술한 시각과 거의 겹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건을 푸는 단서는 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기록 속에 숨어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잡아주었고 경찰은 이를 통해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좀 더 선명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 역시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특별히 당황하거나 불안한 기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계산을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산 후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는 매장 내부만 촬영하고 있었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편의점을 나간 직후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 둘째, 그녀가 스스로 약속 장소로 향하다가 도중에 변을 당했을 가능성. 두 가설 모두 영수증의 시간이 핵심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낍니다. 수사에서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건을 연결하는 가장 정확한 축입니다. 분 단위의 차이가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영수증의 몇 분 차이가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은 영수증이 찍힌 시각을 기준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2달이 지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로 CCTV는 보관 기한이 지나 사라졌고 당시 지나간 차량들의 이동 기록은 확보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단서는 사건을 풀어줄 열쇠이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고작 편의점 영수증 한 장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녀가 실종 직전까지 분명히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범행의 그림자는 그 이후부터 드리운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는 그녀, 손에는 작은 음료와 과자가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상과 비극의 경계가 얼마나 가깝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다시 약속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가 말했던 약속, 그리고 편의점 이후의 행적, 이 두 요소가 겹치는 지점에서 사건의 실체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도 그 약속의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기록도, 주변인의 증언도, 그날 밤의 CCTV도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약속의 상대가 실제 존재한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애초에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한 발언이었을까요? 사건은 여전히 미궁이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간과했던 또 다른 자료에서 의미심장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경찰 기록 속 깊이 묻혀 있던 한 주민의 짧은 진술이었습니다. 그 주민은 과연 어떤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었을까요? 경찰은 초기 기록을 다시 뒤지던 중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주민 진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농로에서 우연히 산책 중이던 한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밤 9시쯤 멀리서 여성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동네 아이들의 장난소리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실종 사건이 보도되자 그는 그날의 기억이 단순한 소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노인이 지목한 위치는 편의점과 신발이 발견된 지점 사이에 있는 좁은 농로였습니다. 이는 사건 동선과도 상당히 겹쳤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곳에서 범인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진술을 들으며 범죄 사건에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지 떠올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리는 증거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불완전한 흔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노인의 말을 참고하되 직접적 증거로 삼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주변을 탐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확정하기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사건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낳았습니다. 첫째, 그녀는 우발적으로 범인과 마주쳐
그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해석. 둘째, 이미 사전에 약속을 잡은 인물과 만나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 두 해석은 모두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졌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속이라는 키워드가 다시 떠오릅니다. 만약 그녀가 실제로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던 것이라면 그 상대는 왜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혹은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도를 숨기기 위해 다른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언과 초기 기록의 재검토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의 본질은 불확실성입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희미하고 물리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늘 수많은 가설과 추측 속에 갇히게 됩니다. 아산 실종 사건 역시 그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딸의 생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는 매일 경찰서 앞에서 언론을 상대로 호소했습니다. 딸을 찾아달라. 제발 작은 단서라도 제보해달라.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사회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합니다. 물건들은 하나씩 돌아왔지만 정작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방, 신발, 손수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비명소리. 모든 것은 그녀가 강제로 사라졌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2가지 상반된 가설을 동시에 유지한 채 수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단서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사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사건 발생 석 달째 마침내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가방이나 신발, 손수건과 달리 훨씬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아산 외곽의 한 버려진 창고에서 발견된 여성용 코트 한 벌. 가족은 단번에 그것이 그녀가 실종 당일 입고 나갔던 검은색 코트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갔음을 느꼈습니다. 코트는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실종 당일 그녀의 몸에 직접 입혀져 있던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실제로 그녀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코트는 심하게 더럽혀져 있었지만 찢긴 흔적이나 직접적인 폭행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매 일부에서 희미한 얼룩이 발견되었고 국과수 감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혈흔 여부조차 바로 확정할 수 없었지만 경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팀 내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실종이라는 단어로만 설명되기 어려웠습니다. 범죄 개입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아산 실종 여성의 코트 발견, 범죄 연루 의혹 짙어져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기사 이후 사건은 또다시 조용히 잊혀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느낍니다. 실종 사건은 초기 관심이 사라지면 곧바로 미제 사건의 길로 접어들기 쉽습니다. 경찰의 수사력은 한정되어 있고 언론의 조명은 순식간에 다른 사건으로 옮겨갑니다. 아산 사건 역시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코트가 발견된 창고는 외딴 지역에 있었고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농민들과 인부들을 조사했지만 최근에 그곳을 드나든 사람을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창고 근처의 흙바닥에서 차량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지나 있어 정확한 차량 종류나 이동 방향을 판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만약 범인이 코트를 그곳에 버렸다면 그것은 단순히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또 하나의 메시지였을까요? 범죄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조종 욕구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트의 발견은 딸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무너뜨리는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입고 있던 옷이 이렇게 돌아왔다니 차라리 보지 못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절규는 실종 사건이 남긴 가장 잔인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건은 돌아오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경찰은 코트 발견을 계기로 사건을 공식적으로 강제 실종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검은 차량의 그림자, 마지막 약속, 그리고 잇따라 발견된 물건들. 퍼즐은 늘어났지만 완성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녀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왜 범인은 물건들만 남기고 정작 본체는 숨기고 있는 걸까?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유사 사건들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의 공통점을 찾으려 한 것이죠. 바로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아산 사건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불과 몇 년 전 인근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경찰은 코트 발견 이후 사건을 단독으로 바라보지 않고 유사 사건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충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 역시 20대 여성이 퇴근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었고, 이후 그녀의 소지품만이 몇 차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 사이의 유사성을 보며 섬뜩한 기분을 느낍니다. 첫째,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라는 점. 둘째, 소지품이 일정 간격으로 발견되었다는 점. 셋째, 목격자들의 진술에 낯선 차량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범인의 연쇄 범행일까요? 경찰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수사관은 범행 수법이 너무 흡사하다며 두 사건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섣불리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두 사건은 별개로 분류되었지만 아산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은 비공식적으로 연관성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범죄 심리학의 한 개념을 떠올립니다. 행동 패턴, behavioral pattern입니다. 범인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습관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물건을 남긴 방식, 피해자를 고르는 기준, 범행 장소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의도하지 않게 범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단서가 됩니다. 아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물건들과 검은 차량의 그림자 역시 단순한 우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 아무리 정황이 겹쳐도 법적으로 사건을 묶으려면 명확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DNA, 지문, 차량 번호와 같은 객관적 증거 말입니다. 하지만 아산 사건에서는 그런 단서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이 다른 사건과 비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그 사건처럼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부모는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제발 알려달라. 이대로 잊히면 안 된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래된 사건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아산 사건의 가족들도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사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분명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동일 범인의 연쇄 범행이라면 그는 왜 아산에서 그녀를 노렸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제보 하나가 다시 경찰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증언은 과연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 흘렀을 무렵 경찰은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목격담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제보자는 인근 지역에서 일하던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 밤 젊은 여성을 태운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여성은 급하게 택시에 올라탔고 목적지를 뚜렷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산역 근처까지만 가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여성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여성은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다른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당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증언을 들으며 사건의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혹시 그녀는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지막 통화에서 말한 중요한 약속이 바로 이 장면을 가리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왜 그녀는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경찰은 택시 기사의 동선을 추적하려 했지만 당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기사가 택시 일지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탑승 시간과 하차 시간을 비교적 꼼꼼하게 기록했고 이는 사건 타임라인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실종 여성, 택시 타고 다른 차량으로 라는 제목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증언의 신빙성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나 있었고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기억의 함정을 다시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쉽게 변형됩니다. 당시에는 별 의미 없는 장면이었지만 이후 사건과 연결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택시기사의 증언을 참고하되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은 사건의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발적으로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탔다면 그것은 누군가와의 약속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이후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범죄 개입 가능성을 다시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혹시 딸이 스스로 어떤 만남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추적하면서 실종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다시 느낍니다. 실종은 단순히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가정, 의문,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아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조금씩 드러났지만 본질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정리하며 두 가지 가설을 유지했습니다. 첫째, 그녀가 스스로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예기치 못한 범죄에 휘말렸다는 가설. 둘째, 처음부터 범인이 계획적으로 그녀를 유인해 납치했을 가능성. 두 시나리오 모두를 배제할 수 없었고 어느 쪽이든 안타까운 결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누군가의 차에 올라탔다면 왜 그 인물은 끝내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교훈을 던졌습니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지막 시도로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시 알리고 제보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소는 과연 사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넘도록 실종 여성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수사본부를 재정비하고 공개 제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려 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는 가족들의 호소 장면이 방영되었고 신문에는 작은 정보라도 제보해달라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몇 건의 제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확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수사의 한계에 부딪혔고 사건은 서서히 장기 미제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이침의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실종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가족들의 고통뿐입니다. 아산 사건 역시 그렇게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단 하루도 잊히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부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경찰 앞에서 딸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언론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추적하며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안전한 일상이라는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단계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가지 가능성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그녀가 스스로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범죄에 휘말렸다는 가능성. 둘째,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 하지만 그 어느 쪽도 끝내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남긴 미해결의 여백을 마주하면서 그 공백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지 느낍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사회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작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길을 조심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CCTV 설치가 늘어났습니다. 또 실종 초기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경찰 매뉴얼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아산 사건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전단지를 돌렸고 방송국에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제발 알려달라.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도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왜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산 실종 사건은 지금도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전, 기억, 그리고 책임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